발표를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김승환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국회의원 김승환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정말 이번에야말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해단을 꼭 근절해야겠다는 각오로 시작된 그런 토론회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오랫동안 사실 사문화된 기준으로 70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얼마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자와 또 여론의 왜곡이 있었는지를 의미심장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결국 법정에서조차 오염된 정보들이 법관들에게 나쁜 예단을 주고 그것이 피의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무죄 추정이라든가 그런 헌법적인 원칙들이 훼손되고 흔들리는 것도 저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피의사실 공표를 근절할 수 있는 정말 제도적이고 그런 법령을 마련하는 것에 꼭 그 결실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토론 자장을 맡으신 서보학 교수님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 또 우리 이재성 기자님, 장영민 변호사님, 백민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당에서도 우리 부천대 최고위원님과 그다음에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법률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양당 위원님 또 송파 갑이신가요? 의리입니다. 송파를 저희 민주당 위원장이시면서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송기호 위원님도 함께 계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지고 그다음에 정말 그 효과 있는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인권연대 오창희 사무국장님의 활용사가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또는 피의사실로 포장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언론을 통해 흘려보내서 피의자를 사실상 단죄해버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피의사실 공표는 아예 형사사법의 의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국민적 판단과 심판이 끝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는 단행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서 보는 것처럼 검경이 주목하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곳 국회에서 입법자들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강력한 입법 의지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언론사에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직원이 김만배 씨라는 사람한테 9억 원을 빌렸다고 그래요. 이자 낸 적도 없고 채무증을 쓴 적도 없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회사 직원들의 반응이 열심히 일하는 동료가 해고됐다고 해서 유감스러워하는 반응입니다. 오늘치 신문에 실린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의 일성도 상처받은 내부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정말 끔찍한데요. 유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 될 거지만 그럴수록 의지를 모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피해들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또 어떤 야권 인사가 또 어떤 국민이 또 어떤 정부에게 쓴소리를 하는 시민이 될지 모릅니다.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발제를 맡아주신 한상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상규 의원입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다. 어제 박상도 전 의원 1심 판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 오직 검사들을 위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인권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가 대표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론재판에 내몰린 피의자는 방어권과 인격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얼마나 큰 피해를 겪을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요즘 검찰은 증거를 쫓아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거를 스스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기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황당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위한 도구로 피의사실 공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도 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도 고발을 했지만 그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근본적인 해법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무척 뜻깊습니다. 문제 지적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서보학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한상 교수님, 또 토론에 나서주신 이재성 기자님, 백민 변호사님, 장용진 기자님, 토론을 위해 애써주신 김승원 의원님,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그리고 공동주최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배 의원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하면서죠. 원래 여론의 걱정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죠. 되게 오늘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서 사법의 정치가 죽이면 아주 고약한 아주 질 나쁜 반응이 아니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처벌을 했잖아요. 이 헌법의 이 피의사실 공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세상 사법체계로 빨리 가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훈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환 법률위원장입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저는 검사를 28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는데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피의사실 공표를 했는가. 그런데 저는 썩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도에도 우리 교수님들하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우리가 수없이 논의하고 그러는데 수사하는 사람이 유출한 사람이 수사를 하니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판가에 됐었다는 법 개헌이 가장 적용될 부분이 현재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200년 전에 현재는 인류 보편의 개념이 됐던 자유평등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없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투쟁함으로써 이제는 자유인권 평등의 개념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된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죄도 지금은 달걀을 가르치기 할지라도 우리가 수없는 토론과 지혜를 본다면 어떤 건 좋은 개선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피의사실 공표가 현실에서 일어날까? 저는 그 원인을 생각했더니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익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첫째는
검사의 공명심과 기자의 특종이라는 이익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맞아떨어서 피의자의 공표가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공표죄로 기소가 된 경우에 공판 검사는 영원히 수사에서 배제시킨다. 그걸 공표했던 기자는 취재에서 영원히 배제시킨다 하는 이런 법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공표하는 건 수사와 공소유지 편리성 때문에 공표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필수 수사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자 한 스타일은 증거가 다 모집되지 않았을 때 수사를 검사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을 관찰합니다. 특정 언론에 대해서 모아진 조그마한 증거를 흘리죠. 그러면은 기자가 그것을 열심히 보도를 해주죠. 그러면서 언론과 재판부의 유죄 심리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을 하고 그런 사건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됐을 때 홍사의 사건과 달리 언론이 재판부를 비판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수사하기 쉽죠. 모든 검사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수사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또 하나의 스타일은 똑같은 특수 수사지만은 증거가 다 모아지고 미니멈 최소한 영장 청구하기 전까지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정 언론이 아니라 전 언론에 공개하죠. 이 수사는 굉장히 고단한 수사죠.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무죄가 나왔을 때 전 언론이 달라서 누구를 비판하냐? 이제는 법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소한 검사를 비판한다. 왜? 자기에게 피의자의 공표를 유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사한 검사들은 전자의 스타일에 유혹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없애는 것. 제가 우리 황 교수님 쓰는 논문 쭉 읽어봤는데 거기 공소기각의 문제라든지 재판 지연의 문제라든지 거기서 등장할 때 증거를 쓸 수 없다는 문제는 매우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피의사의 공소죄 수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취재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언론하고 짝짝꿍이하고 잘 원하는데 다음 수사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현직 검사장 시절에 모 언론사가 저를 명예훼손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발했어요. 검사장이 고발했어요. 언론사. 근데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를 해야 지연하자 이야기도 검사가 수사를 진행 잘 안 합니다. 8개월, 9개월에 수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언론사를 고발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죄 고발해서 수사 고발했는데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일반인이 고발하고 과연 언론사 수사가 되는가? 그래서 저는 피의사실 강도죄 관련해서는 실체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차법적으로 수사기관의 특례 이런 것을 정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보고 정성과 뜻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사 관계자들의 인권 침해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한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정기자를 소모하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하고 또 법률위원장님 등등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다들 인식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어떤 기자분이 쓰신 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가 아니고 언론 보도법정주의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죄가 있는 것이고 보도가 안 되면 죄가 없는 것이고 정말 심각하게 우리 헌법상 재형법정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보시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피의 사실이 언론에 풍부하게 보도가 되고 심지어 조사받는 과정도 실시간 중계되듯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유죄 심증을 자유롭도록 하고 사실상 여론 재판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승원 의원님, 여러 의원님과 민주당에 감사드리고 이런 토론회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적극적인 개선 방향, 제도개혁 방향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신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으신 한상훈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백민 변호사 이재성 기자님 소개해드립니다. 이 기자님은 한겨레신문사 기자이시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책도 쓰셨고 베스트셀러 쓰십니다. 개와 검찰관 아니죠. 개와 검찰관 그 명점이다 이거 주시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백민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에서 사법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용진 기자님 소개해드립니다. 장용진 기자님도 검찰개혁 또 언론의 다른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훌륭한 기자님이십니다. 네, 오늘 지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도착하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한 말씀? 예, 그러면 이성우를 발제 토론자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한상훈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예, 한상훈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발표를 드려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얻어내는 것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주제 발표를 사업을 받았을 때 고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제가 한 2009년 정도에 현재 연구기관에서 일에 들어가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연구에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논문인데요. 근데 일단 발표는 이제 구조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2019년에 2020년에 이제 그 출판 학회에 출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후로는 이 주제를 연구를 잘 안 했습니다. 팔로워들이 업데이트가 덜 돼 있어서 국가들이 발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의 정치인들의 수사 기소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장기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그것을 법안으로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그런 거가 이제 이번에 그 의뢰를 발표를 받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 받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적인 공표,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공표는 경제 명령을 해도 이게 입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언론을 직접 언론사를 압수수색 공청하고 이러는 게 상당한 저항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방안이 뭐냐?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율법 수입주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율법 수입주가 가지고 있고 다 아실 텐데요. 그거는 뭐냐면 그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8년부터 압수물 대해서 교육이 됐죠. 그래서 그것의 기본 법리라는 것은 위법하게 수립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발생해서 유죄적으로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발달한 필레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세기, 19세기 말서부터 조금씩 발전을 해서 이제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흔들리게 됐습니다. 네트 와이어 사건이라든가 윅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명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법리가 사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죠. 아니 그 잘못한 건 수사기관인데 왜 범죄자를 놔주느냐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리는 이거였죠. 이렇게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막 영장도 없이 그야말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이거는 꼭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을 하라고 해도 그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주정부만 하는 처벌도 안 하고 또 처벌한다고 해도 비용적으로 하고 좀 있다가 다시 재추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위법 수입 증거 배제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거로서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위법 수입 증거를 위법할 증거를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벌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피의자, 피고를 처벌하려는 의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 위법하게. 그러면 그 목적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법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의미로 단철이 됐고요. 지금은 그것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독일, 영국, 우리나라, 일본 많은 나라로 이게 이만한 손님이 다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마찬가지 이론을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특히 야당의 공신들을 수사를 하고 그 피의 사실을 막 공표를 하고 흘리고 이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검찰 이익이 뭐냐? 그 이익을 박탈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벌하는 거고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진영을 설계해서 정치계에서 다시는 출마를 못하게 하는 아무튼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그게 이제 26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또 미국에서 또 그런 미국에서도 이런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미국에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이 문제가 고심입니다. 다른 프리트라이얼 리서치라고 하고 공판전 구조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플레이들이 쌓여 있습니다. 리도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판 기일을 연기하는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으면 국민들이 진짜 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 인터넷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다 알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것을 재판을 하면 이것이 그 잘못된 편향된 그 보도에 의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졌어요. 특히 대신 재판이나 국민 참여 재판할 때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이나 대신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판사들도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결국은 치안 치료가 잊혀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연기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하자. 그러면 그런 공개로 인한 폐해가 그래도 좀 완화되지 않겠냐 그런 해결을 드리면서 공판기를 연기를 22조 그것도 이제 절차입니다. 근데 그러면 당장 나오는 구속된 사람 어떡합니까? 우리는 구속된 6개월인데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 이제 그런 문제,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공소 기각 판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조입니다. 이제 우리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것은 뭐 유죄나 무죄 같은 실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죠. 그리고 사과 소서 보면은 선생님 10조가요. 3일 10조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형식적인 요건,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어떤 공소 제기의 형식 조건을 갈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문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무죄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공소 기각의 판결 중에 이제 중간에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뭔가요? 공소장의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도 공소기각하고 또 공소권 남용 그러면 때도 공소기각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하자면 공소제기 방법이 이제 절차에 위반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검찰의 공소 사실의 피의 사실이나 피고 사실의 공표, 유출 이런 것도 공소 제기 자체는 아니겠지만 그것과 연관된 활동이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한 수사기관의 행위다. 그렇다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너무 요약적으로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거를 좀 하드리겠습니다. 8쪽에 1, 3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그 피의사실을 문제한 부분에만 처벌되죠. 그 말은 공소제기 전에만 처벌되고 공소제기를 한 이후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에서를 보니까 좀 이례적입니다. 오히려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오히려 그 공판기일이 다가올수록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대신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배심원들을 선발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배심원 선발하는 시점에 다가갈수록 이러한 그 언론에 의한 배심원의 오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배심원들이 언론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아질수록 더 그 재판이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공소 제기 이후에 그래서 배심원 선정해서 이제 공판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을 더 중시합니다. 오히려 이거 거꾸로 더 떨어져서 더 과거에 벌어진 것을 오히려 좀 많아. 네. 그런 시각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배심 재판 아니지만 참심 재판이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독일도 유사한 그런 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도 그 국민 참여 재판 통치면서 이것을 많은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또 민주도 법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 수사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그걸 이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피고인이 이 공소 제기 국민참여 재판을 저희가 신청할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좀 우리가 봤을 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피의 사실, 공소 제기 이전만 처벌해서는 안 되고 국민 참여 재판이나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되어지가 있는 공판 절차, 공판 기일 이때도 이런 피의 사실 또는 피고 사실에 대한 뉴스를 통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1심 판결 선고 우리는 변론이 전결될 때까지도 법정 외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된다. 고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약간 생각할 것 같아서 보완하시는 분을 드렸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인데요. 이 피의 사실을 공상을 처벌해 준다라고 우리 선수가 보시면 있어야 되는데 그 피의 사실이 정확히 뭐냐 이게 너무 개념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처벌되고 어떤 행동이 처벌 안 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또 이게 비난 가능성이 가져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피의 사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피의 사실을 공소의 이유를 포함해서 이것을 공표하면 안 된다. 문제하고 선진국도 처벌하고요. 또 심지어 영국 같은 데는 언론 보도도 못하게 깬 보도라고 해요. 언론 보도도 막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깬 보도를 위반해서 언론이 보도하면 언론도 처벌합니다. 영국 같은 데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미국만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런데 그 보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그 피의자가 어떤 거를 처벌할 것이냐인데 그럼 왜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막느냐 보도를 그러면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거를 치하기 때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언론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지금 나오는데 어떤 것을 분석해야 되냐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참고인이 그 사람에서 뭐라고 진술을 하죠. 봤다, 돈을 줬다, 어디서 뭐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데 그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그 자체가 보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꼭 막아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증거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아직 증거가 전문 증거거든요. 그럼 이게 법정에서 유죄 근거로 쓰이려면 일단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게 아니냐를 검토해봐야 되고
증거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가지고 동시에 전문 증거라는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또 우리 형사사법법에서 엄격하게 지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만 비로소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다 법원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리를 해서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기각하면 그거는 법정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대 신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만 증거, 유죄의 증거가 되는데 이런 일방적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이러한 그 증거법이 완전히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진실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금지해야 될 거는 압수나 수색을 해서 나온 증거물 있을 때 그 증거물의 내용이 또 도도되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바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시를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무엇은 보도가 되고 가능하냐 하는 것은 절차적인 거죠. 실체적인 면에 대한 것은 안 되고요. 절차적인 거. 뭐가 절차적인 거냐? 고소나 고발이 됐다. 그 다음에 어떤 사실로 고소 고발이 됐다. 그 다음에 피의자가 청구를 소환했다. 언제 했다.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정도는 절차적인 거고 이것은 입증 단계에서도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엄격한 그 증거 능력을 넣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잘못된 오보에 의해서 전혀 없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끌고 그래서 이런 것을 법조문에 나오게 해주는 문제가 돼서 시간이 많이 지냈지만 아무튼 이러한 기본 말씀을 의원 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법조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의심을 하고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절차로 수전적으로 말씀드리는 30조 하는데 북한 제가 법조문으로 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네,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이 실체법, 절차법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진일보한 이런 개선책을 많이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형사법 학생으로서 그래서 논문을 읽어봤는데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저도 또 추가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나중에 백민 변호사님이 또 몇 가지 질문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기자님 10분 정도 토론입니다. 예, 이승 박재 장이었습니다. 저는 언론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법차는 명실상부한 대표 권력이자 딥스테이트입니다. 법치주의라는 홍합에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의사 공표는 한국법차가 가진 모든 법적 권한을 초월하는 절대입니다. 피의사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은 자기들 맞게 사건을 재단하고 의사를 기록하고 되었습니다. 반면 현행법 위반이면 대놓고 법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발전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민의 알권이라는 또 다른 가치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뉴스를 전달하여 이익을 내는 사기업이며 본질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은 출처 시스템을 들여서 남의 보도를 베끼고 따라가며 떼거리 저널리즘을 형성합니다. 이런 언론의 취업진을 검찰은 정확히 간파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검찰은 매체뿐 아니라 출입기자도 평가하고 품평합니다. 각각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뉴스를 배분한다고 아예 무시합니다.
여기서 무시한다는 건 그 기자나 매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최초 수사 정보를 일부러 한겨레에 올려서 한겨레를 시험에 들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이 최초 보도를 하지 않는 쪽으로 택했는데요. 이때도 법조 기자들은 당시 그런 결정을 했던 편집장을 열심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이 법조 기자들의 힘이 지금처럼 그렇게 세진 않아서 조국 사태처럼 대자보가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이 조용히 넘어갔었죠. 조국 사태 당시에는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편집국이 서초동에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한 것처럼 여러 언론사의 검찰에 편향된 정보를 공개로 남겼습니다. 언론을 우물로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에 위헌 환경을 조성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 목적은 정확히 달성됐습니다. 이번 능수능란하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모두 아십니다. 상식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상식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기관조차 정확하답이라고 경멸받고 있습니다. 인권이 쓰레기처럼 질바트 불는데도 진보 언론조차 문제일 수 없습니다. 수사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 역시 선택적으로 합니다. 박성도와 박영수의 피의사실이 보도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범죄보도의 1차 시작점을 1심 재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리적인 언론과 학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언론의 과도한 경쟁과 수집체 제도,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라는 세 가지 부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살권수라는 교묘한 프레임을 작동하면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언론이 검찰의 포로가 되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언론을 거의 완벽히 장악하고 언론은 검찰에 완벽히 후회되어 있습니다. 검언국가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입니다. 검찰의 권력을 형성하고 표현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컸고 지금도 워낙 역사가 오래된 강과 시스템에서 균열을 낼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유명한 건 언론의 자율적인 자본을 통한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도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개선 방안은 주로 법원의 권한을 늘려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사실 공표의 일을 법적으로 고역화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나온 정보임이 거의 명확해 보이더라도 언론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야 할 직업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은밀한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발제자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재판이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사법부당의 사후적 대응은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의 법정모욕죄처럼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직접 법정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정세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없는 수단은 없겠지만 사법부조차도 검찰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선 분의 업체가 구제업체는 검찰의 의도대로 거의 제재 없이 관행적으로 발표되고 한글 또한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검찰 권력이 너무 강력하게 새겨진 일입니다. 결국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없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피살 공평 문제 해결에서도 척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와 기소만 걸리더라도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검찰의 수사가 곧 기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사 착수 자체의 뉴스 가치가 큰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한다면 수사와 관련하는 각종 팩트의 뉴스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기관은 존재 증명을 내더라도 수사의 진실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고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금보다 커질 것이어서 기소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팩트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며 결코 제시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뉴스 가치는 줄어들고 언론의 취재 경쟁은 완화되고 수사기관의 권력은 약화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명 의원 몇 분이 이른바 법 위법죄를 발의하는 등 검찰의 권한남용을 줄이려는 여러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개정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전투색을 끄다가 전쟁을 시작도 못해버린 게 아닐까 걱정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성을 가진 정부 여당 때는 좋아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려는 비판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법법 귀족들의 일어서 끌고 정관용으로 법과 정의가 짓밟히는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계속을 분리하고 배신주의 정 좋게 평가를 하시면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언론의 자유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은밀하게 피의 사실이 누설되는 일을 예방하고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있다.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런 문제를 물론 신경을 쓰지만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근본적인 문제를 좀 주목하고 나중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백민 변호사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김병수입니다. 발제자께서 충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것을 듣고 많은 얘기에 도움이 됐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현무분 숙제에 대해서 입법 논의의 효과를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피살 공표죄는 문제되지 않나.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보충 의견을 드리는 것은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울산지검이 2019년도에 들어가는 피의사 공표죄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2019년도 당시 울산지검 검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면 검찰 내에서도 피의사 공표죄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추는 실무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2항부터 푸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문 표 1을 보면 피의사 공표죄 기존 사례가 없는데요. 최근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유형을 보면 대부분 혐의가 없다,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인데요. 실무상으로 죄가 안 됨이라는 처분은 범죄는 맞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는 맞는데 위법성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면서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준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7월에 울산지방검찰청이 당시에 피의사실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던 경찰관 2명을 기소 유예 처분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메모 안에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제 검경 발생 사례로 지목이 됐던 사안이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각주 입원에 했습니다만 울산지검은 자체적으로 이런 연구소의 열정도 2018년 12월 말에도 관내 경찰에 공문을 쓰면서 피의사실 공표죄 운동이 대응하겠다. 또 제일 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9년 초에 울산지방경찰청에 있는 경찰청에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는 그런 여성을 구속했다.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울산지검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의 수사를 진행하자 경찰은 이런 걸 수사하는 거는
검찰이 다른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반발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검찰은 기소유예라는 좀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42쪽을 보시면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이 왜 어려운지 생각을 해보면 헌법상의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제 생각에는 이미 피의사실 공표죄를 헌법에 규정을 한 이상 충돌하는 헌법상 가치를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으로 결정시킨 것이 아니에요. 즉 1심 공소되기 전까지는 피의사실 공표할 수 없다. 라고 결정시켰다고 보아야 됩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126조의 요건 중에 세 가지의 표지가 있는데요. 수사기관 종사자가 공표를 해야 되고 피의 사실이 이어야 되고 공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이 각각 성립하기 어려운 현실상의 난성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라는 범죄 주체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언론에 흘리는 방식이고 언론 취재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죄 주체가 아니다. 가려지기 쉽고요. 또 피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수사 과정을 알리거나 어떤 내사 전에 첩보 수준의 의혹을 밝혔다라는 이유로 불기소를 따릅니다. 공표행위와 관련해서는 발제자께서는 공표행위의 의무를 유출, 누설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는 기자의 질문을 소극적으로 확인만 해줬거나 하는 등 사안에서는 불기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유법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이어서 상황 유법성 부각서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면 민사 소송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공표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법원은 또 4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를 한 경우,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죄를 결단하게 할 의도 있는 표현이나 추측 예단을 언론에 교조하는 표현을 피하는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만 헌법에서 확립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을 제시를 한 것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크게 보시면 헌법상 판례는 일단 없고요. 헌법상에는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 행위에 대한 규정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냐 그럴 때 이렇게 법령에 있는 기준은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령에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신상정보 위반 정도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기소가 안 되는, 처벌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이제 법질서 전체나 사회 윤리에 비해서 사회 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상당 기준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거리 균형성, 긴급성, 또 다른 수단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부충성까지 요구를 해야 피의사실 공표를 했어도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이 될 것이거든요. 아직 판단한 판례는 없지만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갖추려면 네, 단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공공의 이익, 흔히 알 권리라는 이유로 피살 공표죄는 공표를 했어도 위법성이 없다 라는 논리가 법원과 검찰 내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알 권리라는 것도 절대적인 주거권이 아니기 때문에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피살 공표행위가 다 무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회생태에 관하지 않는 행위를 인정하는 판례상 기준, 부합하는 정도까지 돼야 위법성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긴급성과 불충성 요건에 비춰서 피살 공표행위가 위법성이 부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기관 내부 공보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무부 검찰이나 경찰은 저는 각자의 공보 규정을 가지고 피의 사실이나 수사 과정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보 규정들은 다 훈령 수준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법원도 수사기관이 공보 절차를 준수했다는 사실은 피살 공표가 정당하냐에 따를 때 한 가지의 판단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는 작년 7월에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고 자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했는데요. 특히 검찰 스스로 선정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알릴 수 있는 만들어놨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어떤 그 정치인들의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은 본인들이 만든 공보 규정 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 규정을 보면 공보 규정 7조에서 절대 공개하면 안 돼라고 적시한 규정이 사건 관계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증거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도 어떤 주요 수사 피의자가 조사에 나가서 어떤 짓을 했다, 증거는 무엇이었다, 심지어 영수증까지 그대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공보규정처럼 지키지 않는 수사 것이라고. 네. 마지막으로 발제자에서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여러 입법 개정안들 다 도입이 되면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도 피의사실 공표가 된 증거는 증거에 배제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발제자와 같이 법 규정으로 마련된다면 법원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짧게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범행 주체에 대해서는 언론이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수사기관 매니저가 가담했을 때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7쪽에 5번 피의사실금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에서는 피의사실과 피고사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범죄사실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사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용어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이라고 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도 범죄사실 하기도 해서 좀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견으로는
혐의 사실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죄명을 피의 사실 공표죄가 아니라 혐의 사실 공개죄라고 해야 되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배제자의 의견을 주시고요. 이번 수사 과정이나 수사 상황의 공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피의 사실이라는 게 무엇이냐? 피의 사실은 혐의를 의심당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할 피에 의심을 당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 준비될 것 같은데요. 혐의 사실 자체가 있고, 두 번째는 혐의 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수사 상황,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개정안 이제 헌법 126조 제1항에 이제 1, 2, 3, 4, 5, 1, 2, 3, 4, 5를 전해드리는데 1, 2, 3, 5내는 고소고발의 접수 사실이나 압수수색, 구속된 사실, 다 일반적 절차적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이거 자체는 엄밀한 의미로는 피의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좀 생략을 하면서 좀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사실 그 자체 A가 언제 검찰에 고소당했다 이 자체를 알리는 것은 피의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범죄 증명, 어떠한 범죄 사실로 고소당했다까지 알려야 피의 사실 극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각호 안에 어떻게 문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의한 공개금지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어서 앞에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피살문 교체가 좀 행해질 수 있는 배경 자체를 없애는 그게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민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자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심의한 점에 질문하셨습니다. 발제자께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용진 기자님의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윤입니다. 피해자들 공표는 이미 형법이 만들어질 때 포함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된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논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피해자들 공표죄라는 게 있었나라고 소면 법대에 다니는 법대생들이나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을 각인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논두렁식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검찰도 이 논두렁식의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나쁜 빨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뒤로도 검찰은 그 나쁜 빨대를 섭취하지 않았고 나쁜 빨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비책이나 그 제재 조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필요할 때면 수사 상황을 내부에 유출을 해왔고 그 대상이나 정부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 검찰한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있었을 뿐 그것이 범죄가 된다 안 된다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된다,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검찰의 이 범죄 행각은 더욱더 교묘해졌고 범죄 수법은 더욱더 고도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회로 그치지 말고 뭔가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런 토론회만 하고 끝났을 경우 검찰의 지금까지 범죄 행각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수법이 좀 더 지능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찰의 범죄 행각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슬리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피의사실 공표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언론과 검찰은 현재 공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비록 공무원의 범죄, 특히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라고 하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실상 공모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사실상 이게 그 관행으로서 이미 축적되고 누적돼서 더 이상의 별도의 모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거의 제도화에 가깝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이 비록 수사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그런 법이라 하더라도 공범 관계에서 처벌이 현재로도 가능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없다면은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마치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알 권리라는 법과 결합을 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공익을 위해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알 권리,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공익이고 공익에 맞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피의사실 공표라는 이런 범죄는 그냥 필요할 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도 그리고 수사기관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두 가지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언론과 검찰의 이 공범 관계가 해소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공익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쉬운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통제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도상으로 개편을 한다면 그 두 가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벌 만능 중이라고 해서 모든 그 문제를 다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로 해결하는 것은 그닥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처벌 대상을 언론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런 또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과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언론 보도 특히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이 이 법정에서 쓸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좀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양분남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는 수사상 매우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편리한 수단이냐? 피의자나 참고인을 정신적으로 고문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공개된 것들은 사실상 정신적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공표 이후에 얻어지는 진술이나 증거는 자백을 강요한 것, 정신적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이유는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동시에 또 피의자 참고인에게 저항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 재판부 혹은 배심원에 대해서 선입견을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도를 좌절시키기에 이 의도를 좌절시켜야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줄 겁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박탈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 이것이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선입견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권을 그런 것이 수사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물을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냥 수사기관이 유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방법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완전히 근절될 수 있겠느냐?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최후의 수단은 정치화된 그리고 거대화된 검찰을 대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단위로 단일화된 검찰 제도가 수십 년째 이어지는 나라는 그닥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단일화된 하나밖에 없는 검찰을 유지하는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도 있고 지방 검찰도 있고 당장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상 20개 넘는 고등법원 형태, 고등검찰청이 각각 분립되어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화된 국가 단일 검찰 제도는 일본 외에는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검찰을 지금처럼 대검찰청 하에 모두 일률적으로 통치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혹은 지방검찰청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그 지방검찰청이나 이런 검사장들의 협의체 모임이 대검이 되는 형태로 즉 검찰을 분리시키는 것 모든 인사권을 대검에서 다 쥐고 수사 지휘를 대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로 단일화된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자연스럽게 정치화됐고요.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라는 방식을 아주 적절히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피의사실이라는 용어의 변경입니다. 공소사실, 범죄사실, 피의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의심을 받고 있을 뿐이고 공소가 제기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이라는 표현을 쓰므로써 그것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확정된 팩트인 것으로 인식을 받게 합니다. 따라서 사실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바꿔야 될 때도 됐다고 봅니다. 사항, 내용, 기소 내용, 피의 내용, 피의 사항이라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큰 혼동이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안자 이 용어를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저는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이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추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양부남 변호사님께서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되는 것이 검사의 공정심과 기자의 특정 욕망,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을 강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 피의사실 공표죄 보호 법익을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의 미래행성 혹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변경을 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그 발제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어떤 뭐 동료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경우에 알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기자이다 보니 그 알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제가 이 발제문에는 발표문에는 제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시점 이후는 보도해도 좋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시점은 피고인한테도 공정하게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권이 보장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을 저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증거 개시 절차가 그 형소법성에서는 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 증거 개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물들을 완전히 공개하고 그래서 피고인 측 증거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인데 주요한 사항, 특히 그 국민적 관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 개시 절차부터 보도를 허용하는 방안 이런 정도가 대체 어떤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증거 개시 절차라는 그런 거를 다시 형사법에 포함시키는 그런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발제자가 언급하신 유곡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통해서 입증된 결과물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자 이런 점을 강조하신 것 같고 검찰 행태 이거는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수사기소분이 만약에 검찰청을 한다면 지방검찰청을 실제로 조직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증거 개시는 사실 형사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7년 이후 기소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있는 증거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나중에 법안을 만드실 때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발제자의 간단한 답변을 5분 정도. 네. 일단 소장한테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발제문을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속으로는 많이 파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비슷한 경험을 몰라서 어떨까 싶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수업들을 질문해서
질문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수사기소 분리라든가 뭐 검찰 해체 이런 말씀을 기자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이제 공수처로 찬성하는 활동을 해왔고요. 문화뉴스로 발표도 했고 또 지금도 이제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분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필요한 해결책이 또 제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성 기자님께서 또 법원도 이게 좀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데 저도 그런 우려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일단 법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일단 그건 법원이 그래도 나름 중립적인 판단자로서 개입을 하는 제도적인 방향을 마련을 해보고 그게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하여튼 이런 방법은 제가 외국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판사의 선발의 문제 내지는 국민 참여 재판의 문제가 되는 또 그런 쪽까지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 변호사님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대체로 저도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우리 소미 사실이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안을 만들면서 피의 사실, 피고 사실, 피해 사실 등 상당히 공색하게 느껴졌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말씀하셨듯이 공소되기 전과 후를 상당히 절차적으로 많이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 사실, 피고 사실을 써야 될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어갈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두 개를 합쳐서 혐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뒤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장영진 기자님이 이제 사실이라는 말 자체도 또좀 해결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용, 사항,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또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반영할 예시가 됐으면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현행 126조는 공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표, 육호, 또 누설 등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이것도 말이 기니까 통틀어서 그냥 이런 행위를 공개 이렇게 수약한다면 그래서 이분들 지금 그런 제안을 다 조합을 하자면 아마도 혐의 내용 공개죄, 혐의 사항 공개죄 이런 식으로 개명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적이 이제 범죄 사실의 개요, 이제 범죄 사실이 아니라 혐의 사항의 개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만든 법안을 이렇게 보니까 두 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두 개가 진짜 이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2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30도 내용 비교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제가 좀 보니까 30쪽 그 뒤에 있는 비교표가 더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고 앞에를 안 바꾸는 거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고소 고발의 접근 사실 및 죄명 범죄 사실의 기록 그렇게도 똑같이 압수수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범죄 사실 개요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당연히 또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드라이한 그런 사실을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몇 월 며칠에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했다, 또는 뭐 몇 월 며칠에 누가 누구를 때렸다는 혐의가 있다, 그런 사실로 고발이 진행됐다, 이런 정도의 오늘 공소장, 우리 이제 공소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공소장도 여기 이제 넣습니다만은 좀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 중에 하나의 공소장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말 그냥 일일이 배경서부터 뭐 다 나와서 사실상 공소장을 우리가 공소장 뭐 일본주의, 공소장 단독주의라고 형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데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첨부나 인용도 못하게 되어 있고, 공소장에서 공소사실 자체도 아주 간략해야 되는데 이게 수백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소장 사실이 이런 혐의를 유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 뭐 소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딱 보니까 소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소설이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 많이 받았다. 마치 이것이 어떤 정말 소설가가 이렇게 전지적인 관점에서 쓰듯이 어떤 인용도 없고 출처도 없고 누구의 말에 의한 건지도 없고 그냥 완전한 사실인 거죠. 딱 기술을 있는 가지고 정말 우리가 공소장은 문제가 많다. 참고로 미국의 공소장, 미국 법무부,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미국 공소장을 공개가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갔는데 거기는 첫 문장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것은 검사의 주장이고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첫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소장은 그런 얘기 없고 완전히 그런 팩트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의 기여라는 것도 아주 드라이하게 정말 그런 한 두세 줄로 해야지 이것이 뭐 두세 장 넘어가면은 그거는 기여가 아니다. 두세 줄. 돈 받았다 그러면 몇월 며칠 누가 얼마를 받았다 그냥 보고 그 정도의 사실은 뭐 알려줘도 그거는 괜찮지 않나 하고, 근데 이것을 또 악용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때 또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사전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너무 섬세하다. 예, 발제자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백민진 변호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46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영진 기자님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그 검사하고 기자들하고 인공관계거든요. 인공관계입니다. 제안하신 안에 의하면 기자들 보도는 법원의 공개금지 명령을 청구가 되고 명령이 내려지고 위반해서 보도했을 때 처벌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사한테 피의자적 공개행위를 듣거나 또 누설하거나 그래서 방조하거나 뭐 공모하거나 이걸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지금 주장하는 질문이거든요. 필요적 공공관계에서 뭐 공여자, 수배자 다 처벌하는 것처럼 그런
조항을 주장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또 예민한 질문입니다.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제 공정한 재판을 인정하기 때문에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알고 있고요. 미국은 반대로 정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위험하게 몇 달씩 분노하고 정착한 나라 미국이다. 수정헌법 제1조에서부터 언론의 자유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미권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는 합니다만 영국과 미국과 차이가 있는 제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언론의 자유를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언론인들의 그런 성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또 언론인에 대한 처벌까지 들어가면 또 저항도가 일단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우리 김승환 의원님께서 이를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발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많이 포함이 돼서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자체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가스당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빌미는 가능하면 좀 민주적인 쪽으로 조금은 조심스럽게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언론인들이 아무런 책임도 안 져도 되느냐 그러면 그것도 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제명이다 자제 요청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재를 요청하는 그런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약간 뭐 상징적인 제재입니다만은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그 MBC 기자분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못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것의 패러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약간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고려를 해보는 게 그렇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게 그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피의 사실 형이 사항에 공표를 제한했을 때는 언론의 자유가 뭐 완전히 그런 제약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그 일정한 시기만 유예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된 사건이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20일이면 기소가 될 거고요. 그런데 재판이 또 얼마 있다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자분들이 얼마든지 공개된 법정에 들어가서 당사자들 내지는 증인의 전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사로 하시면 되죠. 그거는 전혀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 그거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미리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냐? 피의사실은 공표는 일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 능력이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았고 반대 신문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욕구되는 거 이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는 반대 신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님들이 정말 정직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기자분이라면 그런 반대 신문의 내용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아마 기사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국민들이 접해도 왜곡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 공개된 재판까지만 조금만 참아주기도 하고 그 전에는 문제사실의 개요만 공개를 하면 국민들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 다른증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침실을 엿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정말 수사관 밀실에서 어떤 진술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가 보도를 하면 많이 클릭수는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가 숨긴 문화 소문으로서 자제를 한다 이런 요청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예, 그렇습니다. 1분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연구를 해주신 게 한성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는 그동안 재료가 잘 반영돼서 정말로 훌륭한 피의사실 분석의 개정이 실제로 성취되게 되심으로 변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0페이지에 245조 11 밑에 달에 있는 금지 명령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실현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1항을 읽어보면 결국은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저는 법원이 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기소에 관여하는 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249조 11의 1항만 보면 형법 위반에서 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하는 체제인데 우리나라 법에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서 그 범죄자를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이 실효적으로 되게 할 것인가 그것에 좀 더 집중하지 않고 너 다시 그 죄 저지르지 마 이건 저는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는 이 금지 명령은 당연히 또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구현돼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제 공평한 경우에 즉 245조 11항의 앞에 내주를 쭉 보면 결국은 형법 126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든요. 이 범죄 저지른 경우에 1차적으로 우리 국가형법권에서는 반드시 그 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안 되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만 아까 잠깐 나온 공수처에 이것이 고소됐을 때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사 또는 기소 명령을 하게 하는 어떤 제정신청제도라든지 또는 아예 이 245조 11에 굉장히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특수한 경우지만 여기에 직접 법원이 이왕 지금 요 1항의 처음 시작이 어떠한 경우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 특수한 법이가 되겠지만 법원이 직접 어떤 수사나 기소를 명하게 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또 245조 11이 좀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이런 기립 연구 해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딱 한 번만 질문이나 아니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이고 국가의 수사권이나 공정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법이 좀 타다시도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사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장윤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만약에 이 죄의 보호법이고 된다면 사실 언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 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죄 자체가 신분보호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수사 대상인 가장 그리고 잘 썼지만 앞부분에 국가적인 기능을 이 죄에 보호하고 있다면 그것이 신분보호 공무원 범죄로 사실 규정은 가능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이 죄에 보호하고 있다면 그 뒷부분 형법 가치에서 뒷장으로 빠진 명예 관련된 소송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죄의 언론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혁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필요를 본 형태의 언론인들도 제재 대상을 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가 아닐까. 네, 좋은 말씀 잘 반영해 주시고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 중요한 매우 시의성을 갖는 주제, 예. 죄송합니다. 이분 좋은 말씀드려서 일단은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지적이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근데 그 법조문의 구조가 예, 구조가 이게 사실 약간 헷갈리게 있어서 설명할 기회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26조 30조입니다. 그 위에 126조 1항의 경우에는 일단 공개만 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네, 그게 이제 현행 규정을 약간 바꾼 겁니다. 네, 그리고 2항은 피의 사실이랑 피고 사실을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공개했을 때, 네, 이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1항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만 해도 바로 처벌되는 건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2항을 더 추가를 해서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 새로 처벌하는 조항을 2항에서 이제 순서에서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245일 11일 요거는 그 2항에 대한 금지 명령의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 245일 11일은 그 126조 1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나중에 그 저기 뭐 법안을 추진하실 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질문해 주신 거 보고 보호법이 얘기는 제가 아까 잘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것을 수사 분위기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가금리 무설대적으로 공상 이미 무설대 쪽으로 이제 처벌이 됐고요. 그래서 그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아마 그 굉장히 언론 기관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당분간은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제 요청 그런 것을 넣은 것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기관이 자제 요청을 위반해서 만약에 또 이런 보도를 자꾸 한다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이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방청 제한 이런 것도 있지만 손해배상 법원의 명령에 위반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배상 입증도 쉬워지고 배상 액수도 훨씬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손해배상 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한번 가보는 제 생각인데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형사사법 때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잘 반영을 해주셔서 꼭 불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공정한 검찰 수사와 기소, 또 공정한 언론 공소 반응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과 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